2025년 10월 한반도 상공에서 72시간 동안 미군 전투기가 단 한 대도 뜨지 않았습니다.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정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주한미군 1200명이 사전 통보 없이 본토로 복귀했고 그 공백을 노린 중국 드론 편대가 서해 상공 50km까지 침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72시간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70년간 이어온 동맹이 단 3일 만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 72시간 동안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9월 15일 새벽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반도 상공에서 미군 전투기가 사라졌어요. 단 한 대도 뜨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이 일을 하면서 처음 보는 일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핸더슨입니다. 워싱턴 DC에서 민간 군사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지난 15년간 동아시아 미군 배치 패턴을 추적해왔고, 특히 주한미군 작전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일을 해왔죠.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아침 모니터에 이상한 신호가 떴습니다. 한반도 상공 항공활동 데이터가 72시간째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전투기 출격 기록도 정찰기 이동 패턴도 수송기 운항 로그도 모두 멈춰 있었죠. 처음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 갱신이 지연됐거나 민간 위성 추적망에 일시적 장애가 생긴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 곳의 독립 데이터 소스를 교차 검증한 결과는 동일했어요. 주한미군 공군 활동이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의 공백이 아니었어요. 곧바로 과거 15년간의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정기 정비 기간, 훈련 공백기, 태풍 경보 기간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데 72시간 연속으로 활동이 멈춘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국방부 공식 발표는 간결했습니다. 주한미군 AI 기반 지휘체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기 훈련 진행 중, 그게 전부였어요. 구체적인 일정도 훈련 규모도 복귀 시점도 명시되지 않았죠. 언론은 이 발표를 그대로 받아 적었고 대중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달랐어요. 군사훈련은 보통 사전 공지가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특히 동맹국 영토 내에서 진행되는 작전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이번엔 한국 국방부조차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군사 커뮤니티 게시판과 SNS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산 기지 인근 주민들의 글이 눈에 띄었죠. 요즘 전투기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밤에 기지 쪽 불빛이 평소보다 어둡지 않나요? 활주로에 항공기가 없더라고요. 단편적인 증언이었지만 데이터와 일치했어요.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에서 오산 기지 주변 레이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사흘간 군용기 신호가 단 한 건도 감지되지 않았죠.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국방부 대변인실에 비공식 문의를 시도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한결같았죠. 공식 발표 이상의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 훈련 일정은 보안 사항이다. 곧 정상화될 것이다. 그들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그래프는 여전히 아무 움직임도 아무 신호도 없어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신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한 나라의 침묵일지도 모른다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에는 5천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위로 비밀리에 무엇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었죠. 그 이유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3일이나 지났지만 하늘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10월 18일 목요일 오전 한반도 상공 항공 활동 데이터는 여전히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주한미군 전투기 출격 기록은 0이었고 오산과 군산 기지에서의 이륙 신호도 감지되지 않았죠. 이건 더 이상 일시적 훈련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간 항공 데이터 분석 업체 플라이트레이더 24의 동아시아 담당자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20년 넘게 이 지역 군용기 동선을 추적해온 전문가였죠. 그의 답변은 간결했습니다. 레이첼, 이건 전례가 없어요. 72시간 연속 공백은 처음 봅니다. 그는 과거 데이터를 재확인한 뒤 추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2010년 천안함 사건 때도 2017년 북한 미사일 위기 때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활동이 폭증했죠. 지금은 정반대예요.
한국 언론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국방부 발표를 그대로 인용한 짧은 기사 몇 건이 전부였죠. 주한미군 AI 훈련 진행 중이라는 제목 아래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하지만 SNS는 달랐습니다. 오산 기지 인근 주민들의 증언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사진과 함께 올라온 게시물도 있었죠. 평소라면 전투기로 가득 차 있어야 할 활주로가 텅 비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흘째 전투기가 한 대도 안 보입니다. 기지 정문 경비 인원도 줄어든 것 같아요. 밤에 불빛이 거의 없습니다. 이 증언들을 종합하면 한 가지 가설이 도출되었습니다. 주한미군 공군 전력이 일시적으로 축소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었죠. 워싱턴의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에 근무하는 동료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국방부 출입 기자로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제임스,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론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가 보낸 정보는 간단했어요. 지난주 국방부 내부 회의록 중 일부가 보안 등급 상향으로 분류되었고 그 회의 주제가 동맹 재배치 시뮬레이션이었다는 겁니다. 재배치 시뮬레이션,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훈련이 아니라 재배치였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이동이었죠. 한국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5천만 국민이 잠든 사이 하늘이 비어 있었어요. 동맹국은 침묵했고 한반도는 홀로 남겨졌죠. 동맹국 간의 군사 작전에서 이런 방식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사전 협의와 합의가 기본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 절차가 생략되었어요. 9월 18일 오후 5시 한국 국방부가 짧은 브리핑을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정기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며 한반도 방위 태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브리핑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었죠. 방위 태세에는 변화가 없다는 표현이었죠. 훈련 중이라면 정상 운영 중이라고 해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어요.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날 밤 위성 이미지 분석 업체에서 받은 자료를 열었어요. 오산 기지의 최신 위성 사진이었죠. 경납고 앞 주차 구역이 평소보다 절반 이상 비어 있었습니다. 전투기들이 사라졌어요. 72시간 동안 하늘이 비어 있던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훈련이 아니었어요. 철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전투기가 사라진 바로 그 시간, 서해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9월 16일 화요일 오전 6시 중국 해군 함정 3척이 산둥반도 칭다오 해군 기지를 출항했어요. 구축함 2척과 호위함 1척으로 구성된 편대였죠. 민간 선박 추적 시스템에서 포착된 신호였습니다. 이 함정들은 북상했어요. 황해 중앙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는 경로였죠. 속도는 시속 18노트, 정찰 순찰 임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속도였습니다. 중국 해군의 황해 순찰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그 자체로는 특별할 게 없었죠. 하지만 타이밍이 문제였습니다. 주한미군 공군 활동이 멈춘 지 24시간 뒤였어요. 10월 17일 수요일 함정편대는 한반도 서쪽 이베 바인롯 해역까지 접근했습니다. 국제해양법상 공해였지만 한국 방공식별구역 경계선에서 불과 50km 떨어진 지점이었어요. 한국 해군은 즉시 구축함 1척을 파견했습니다. 감시 임무였죠. 중국 함정들은 더 이상 북상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48시간 동안 같은 해역을 순찰하는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또 다른 신호가 포착되었어요. 서해 상공 80km 지점에서 중국 무인기 편대가 감지된 겁니다. 드론 6대로 구성된 편대였고 한국 방공식별구역 외곽을 따라 비행하고 있었죠. 한국 공군은 F-15K 전투기 2대를 긴급 출격시켰어요. 표준 대응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평소라면 주한미군 조기 경보기가 실시간 정보를 제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런 신호도 없었죠. F-15K 전투기 2대가 긴급 출격했습니다. 평소라면 미군 조기 경보기가 실시간 정보를 제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한국 조종사들은 자체 레이더 데이터만으로 80km 밖 드론을 추적했습니다. 15분 만에 목표 지점에 도착했고 중국 드론은 즉시 퇴각했어요.
미군 없이 한국은 하늘을 지켜낸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중국은 한국의 하늘이 비어 있다는 걸 정확히 확인한 셈이 되었습니다. 곧 데이터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워싱턴에서 18일 목요일 새벽 동료 분석가가 위성 데이터를 보내왔습니다. 서해 해역의 함정 위치와 드론, 비행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움직임을 겹쳐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중국 해군과 공군이 동시에 한반도 서쪽 방어선을 테스트하고 있었던 겁니다. 해상에서는 함정으로, 공중에서는 드론으로요. 이건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주한미군 공군 전력이 사라진 72시간 동안 중국은 한반도 방공망의 공백을 확인했다는 것을 보여준 데이터였죠. 중국의 정찰 과정의 발자국이 그대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어 있는지, 한국군이 단독으로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지 측정하고 돌아간 것이었죠. 한국 국방부는 이틀 뒤인 10월 19일에야 공식 브리핑을 열었어요.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과 무인기의 서해 활동을 확인했으며 우리 군이 정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영해 및 영공 침범은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대응했다는 표현이 반복되었어요. 하지만 무엇이 정상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죠. 주한미군의 지원이 없었다는 사실도 중국의 움직임이 72시간의 공백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사실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무부에도 문의했어요. 대변인의 답변은 예상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영내 안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긴밀한 협력, 하지만 72시간 동안 미군 전투기는 한 대도 뜨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한국 군사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신의 한국 공군은 15분 만에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미군 조기 경보기 없이도 자체 레이더만으로 중국 드론의 정확한 위치를 포착했어요. 70년간 미군에 의존했던 나라가 단 사흘 만에 독자 작전을 수행한 겁니다. 그 글은 30분 만에 삭제되었어요. 하지만 캡처본이 퍼지기 시작했죠. 72시간 동안 한반도 상공은 비어 있었고 중국은 그 공백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해상과 공중에서 동시에 접근하며 방어선을 테스트했어요. 한국군은 버텼습니다. 하지만 혼자는 아니었어요. 그 72시간 동안 대한민국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군과 정부 그리고 민간 기업이 하나의 방어선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9월 20일 금요일 새벽 3시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임시 계정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죠? 1단계 재배치 내부 전용. 첨부된 파일 미 국방부 내부 문서였습니다. 상단에는 기밀 배포 금지라는 워터마크가 찍혀 있었죠. 먼저 파일의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문서 번호 체계, 페이지 레이아웃, 서명란 형식을 과거 입수했던 국방부 자료들과 비교했어요. 일치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자 작전명이 나왔어요. 작전명 1단계 재배치 주한미군 공군 자산 일시철수 시뮬레이션.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었어요. 그것도 철수를 가정한 작전이었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작전 목표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동맹국 영토 내 미군 전력 감축 시나리오 검증, 현지 군사력의 독립 대응 능력 평가, 재배치 소요 시간 측정. 화면을 천천히 내리니 구체적인 이동 기록이 나왔습니다. 9월 15일 오전 6시를 시작으로 오산 기지에서 F-16, F-16, 전투기 편대 12대가 괌 앤더슨 공군 기지로 이동했습니다. 오후에는 군산 기지의 A-10 공격기 8대가 일본 오키나와 카데나 기지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날엔 조기 경보기 E-3 1대가 알래스카 엘멘도르프 기지로 귀환. 이런 식으로 72시간 동안 총 28대의 항공기가 한반도를 떠났어요. 주한미군 공군 전력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사전 통보 없음. 작전 개시 24시간 후 구두 통보 예정. 사전 통보가 없었던 겁니다. 전력의 40%를 빼면서 동맹국의 한마디 말도 없었던 겁니다. 바로 72시간이 지난 뒤에야 한국 측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이유였죠. 5천만 명을 시험 대상으로 삼다니 군사 분석가로 일하며 이런 윤리적 논란이 있을 만한 작전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조국이 저지른 일이라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분노와 자괴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작전 배경이 나왔습니다. 의회 예산 감축안에 따른 해외 주둔 비용 절감 방안 검토, 동아시아 방위 체계 재편 가능성 평가, 동맹국의 자립적 방위 능력 측정, 예산 절감이었습니다. 동맹 약속이 아니라 비용 문제였어요. 의회가 해외 주둔 비용을 줄이라고 압박했고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먼저 시험한 겁니다. 12페이지에는 예상 시나리오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시나리오 A, 현지 군사력 단독 대응 가능 시 전력 감축 30% 검토. 시나리오 B, 현지 군사력 대응 불가 시 현 병력 유지 또는 증강. 한국군이 혼자서 대응할 수 있다면 미군을 줄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72시간은 시험 기간이었어요.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실험이었죠. 15페이지에는 중국 해군과 공군의 움직임에 대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10월 16일 중국 해군 함정 삼척 북상 확인, 10월 17일 중국 무인기 편대 서해 접근 확인, 예상 범위 내 행동으로 판단, 예상 범위 내 국방부는 중국이 움직일 걸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한국군이 미군 없이 중국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던 거였죠. 18페이지에는 평가 결과가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군 단독 대응 성공, 공중 및 해상 경계 임무 정상 수행, 미군 지원 없이도 방어 태세 유지 가능 확인, 15년간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한 줄이 주는 의미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미군 없이도 한국은 스스로를 지켜냈던 겁니다. 70년 동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다른 국가들의 상황을 봤을 때 이건 제2의 독립과 같은 의미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이 더 있었죠. 향후 전력 감축 검토 권고.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서명이 없었습니다. 날짜만 찍혀 있었어요. 9월 19일. 72시간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파일을 닫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추적했던 의문들이 한 번에 풀렸어요.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철수 시뮬레이션이었어요. 한국에 알리지 않고 전력을 빼내고 중국의 반응을 유도하고 한국군의 대응을 평가한 실험이었습니다. 72시간 동안 한반도는 시험대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그 결과를 토대로 철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한 가지가 있었죠. 한국은 그저 시험을 받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서를 닫은 뒤에도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는 사실보다 더 궁금한 게 생겼어요. 72시간 동안 한반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문서에는 결과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군 단독 대응 성공, 하지만 어떻게 성공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추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 국방부의 공개 브리핑 기록을 뒤졌어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단 한 건의 긴급 발표도 없었습니다.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였죠. 한국 국민들은 그 72시간 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에서 한국군 전투기 활동 기록을 확인했어요. 9월 16일과 17일 서해 상공에서 F-15K 출격 기록이 평소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주한미군 조기 경보기 신호는 영이었어요. 한국군이 자체 레이더만으로 작전을 수행했다는 뜻이었죠. 한국 해군의 움직임도 추적했습니다. 위성 이미지 분석 업체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해의 한국 구축함과 초계함이 평소보다 50%더 많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중국 함정 삼척이 북상했을 때 한국 해군도 즉시 대응했던 겁니다. 과거 한국군 출신 분석가에게 비공식 문의를 보냈습니다. 그가 보낸 답변은 짧았지만 명확했어요. 사흘 동안 한국군은 모든 임무를 수행하며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15년간 군사 분석가로 일하며 수많은 동맹국들을 봤어요.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은 나라들은 대부분 미군 지원 없이 단독 작전을 수행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독일도 일본도 필리핀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군이 빠지면 방어 체계가 무너지는 게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9월 16일 오후 중국 드론 6대가 서해 상공에 나타났을 때 한국 공군은 15분 만에 전투기를 출격시켰어요. 미군 조기 경보기가 없었는데도요. 다음 날 중국 해군 함정이 한국 방공 식별 구역 가까이 접근했을 때 한국 해군은 즉시 구축함을 배치했습니다. 미군 이지스함 지원 없이 단독이었죠. 북한 해안포가 연평도 방향으로 포문을 돌렸을 때 한국군은 북방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올렸어요. 주한미군 지상군 지원 없이요. 72시간 동안 세 방향에서 압박이 들어왔지만 주한미군의 지원 없이 단 한 건의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군은 70년 동맹 역사상 처음으로 미군 없이 중국과 북한의 동시 압박을 막아낸 겁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내용이지만 10월 초 한국 국방부의 발표를 보고 놀랐어요. 2023년부터 구축한 민군 통합방위체계가 9월 16일 처음으로 실전 가동되었다. 한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화 시스템, LIG 넥스원, 네이버 클라우드는 국방부와 비상시 자동 협력 계약을 맺어두었고 주한미군 활동 중단을 감지하는 순간 사전 약속된 프로토콜이 작동했어요. 민간 위성이 서해를 감시했고 AI가 중국 함정과 드론을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그중 가장 놀라운 건 K-가디언이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LIG 넥스원이 개발 중이던 AI 기반 방공 시스템이었어요. 원래는 3년 뒤 실전 배치 예정이었죠. 하지만 9월 17일 오후 중국 드론 8대가 다시 서해 상공에 나타났을 때 개발팀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완성이지만 지금 필요하다고요.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드론 편대의 통신을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8초 만에 주파수를 찾아냈습니다. 12초 뒤 교란 신호가 송출되었죠. 중국 드론 8대 중 3대가 갑자기 비행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나머지 5대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한국 전투기가 도착하기도 전에 드론 편대는 서쪽으로 퇴각했습니다. 15분 만이었습니다. 미완성 시스템이 실전에서 작동한 겁니다. 그것도 완벽하게요. 미국이 떠난 걸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72시간은 한국에게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준비된 실전 훈련이었던 거죠. 미군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70년 동맹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만의 방어 체계가 완벽하게 작동한 거였어요. 미국 국방부가 예상했던 결과는 두 가지였습니다. 한국군이 단독 대응에 실패하거나 간신히 버티거나, 하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어요. 한국은 성공했습니다. 완벽하게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 성공이 아니었어요.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이건 제2의 독립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서는 나라. 그리고 미국은 아직 이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9월 말 워싱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접촉하고 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70년 동맹 역사상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요청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9월 21일 토요일 국방부에서 주말 긴급 회의가 열렸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참석자는 국방부 차관, 인도태평양 사령부 작전참모, 공군전력기획국장이었죠. 회의 주제는 한 가지였습니다. 지난 사흘간 한반도에서 작동한 민간 방공 시스템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회의실은 조용했다고 합니다. 화면에 띄워진 자료를 보는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K-가디언 시스템의 작동 기록이었죠. 드론 탐지 시간 8초, 주파수 식별 12초, 교란 신호 송출 즉시, 목표 퇴각 유도 15분, 미 공군이 보유한 유사 시스템보다 3배 빠른 속도였습니다. 회의록에는 한 문장이 기록되었어요. 한국 민간 기업의 AI 기반 방공 기술이 미군 현행 시스템을 초과하는 성능을 보임. 며칠 뒤 미 국방부 대변인이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한반도에서 검증된 방위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하지만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그 의미를 바로 알아챘죠. 미국이 한국 기술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9월 말 주한 미군 사령부에서 한국 국방부로 공식 서한이 전달되었어요.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지난주 민간 방공 시스템 작동 데이터에 대한 기술 자료 공유 요청이었습니다. 명령도 통보도 아니었어요. 70년 동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미국이 한국에 기술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같은 주 NIG 넥스원 본사에 미 국방부 기술평가단 3명이 방문했습니다. 비공식 기술 협의라는 명목이었어요. 평가단은 K-가디언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6시간 동안 검토했습니다. AI 알고리즘 구조, 주파수 스캔 방식, 교란 신호 생성 프로세스를 하나씩 확인했죠. 검토가 끝난 뒤 평가단장이 한 문장을 남겼다고 해요. 이 시스템을 미 본토 방공망에 통합하고 싶습니다. 10월 첫째 주 한미 국방장관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측이 먼저 요청한 회의였어요. 주제는 차세대 방공기술 협력 방안이었죠. 미국 국방장관은 2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K-가디언 시스템을 미군 방공망에 시범 도입한다. 둘째, 한국 방산 기업과 미국 방위산업체 간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48시간의 검토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이틀 뒤 한국 측의 답변이 전달되었어요. 기술 협력에 동의하되 지적재산권은 한국 기업이 보유한다. 기술 이전이 아닌 공급 계약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건부 수용이었습니다. 이 한 줄의 의미는 명확했어요. 기술을 넘기는 게 아니라 제품을 파는 겁니다. 미국이 원하면 한국에서 사가야 하는 거였죠. 70년간 미국에서 무기를 사왔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의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10월 중순 한화 시스템과 미국 방위산업체 레이션 레이티언이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K-가디언 시스템의 미국 내 시범 운영에 대한 합의였어요. 계약 규모는 1억 2천만 달러였죠. LIG 넥스원도 미 공군과 기술 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드론 탐지 AI 알고리즘을 미 본토 방공기지 3곳에 시범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얼마 후 미 국방부가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개발된 AI 기반 방공 시스템이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으며 이를 미군 체계에 통합하기 위한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사흘 간의 공백이 70년 동맹 관계를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기술을 미국이 필요로 하는 관계로 전환된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뮬레이션은 한국의 자립 능력을 시험하려던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예상과 달랐어요. 한국은 버텼을 뿐 아니라 미국이 배워야 할 기술을 만들어냈죠. 동맹의 방향이 역전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이 만들어낸 변화는 앞으로 전 세계 방위 산업을 바꿔놓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0월 중순 오산 공군기지 상공에 다시 전투기가 날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주한미군이 복귀했습니다. F-16 편대가 괌에서 돌아왔고 A-10 공격기들도 오키나와에서 재배치되었죠. 조기 경보기도 정상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10월 18일 한국 국방부는 민군 통합방위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했어요. 사흘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기업과 군의 협력 체계를 정식화한다는 내용이었죠. 한화 시스템, LIG 넥스원, 네이버 클라우드가 국방부 공식 협력사로 지정되었습니다. K-가디언 시스템은 정식 국방 사업으로 전환되었어요. 2026년까지 전국 주요 방공기지 12곳에 배치될 예정이었죠. 12월 초 미국 알래스카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엘멘도르프 공군기지에 한국 기술진 5명을 파견할 예정이에요. 그들에게 요청된 건 K-가디언 시스템 시험 장비였습니다. 미 공군 경납고안 한국 엔지니어가 시스템을 설명하고 미군 장교들이 그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7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이 나라가 한국에 보낸 건 무기와 군인이었어요. 지금 한국이 보낸 건 그들도 배워야 할 기술이었죠. 한 미군 장교가 한국 기술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3년 만에 만들었습니까? 한국 엔지니어의 답변은 간단했어요. 필요했으니까요. 10월 20일, 지난 2달여간의 추적을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사흘간의 공백 한반도 방위 체계의 전환점이었어요. 마지막 문단을 쓰면서 손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결국 이렇게 썼어요. 사흘간의 공백은 한국이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동맹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동맹국조차 배워야 할 기술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 성공이 아니다. 70년 동맹의 의미가 바뀐 순간이었다. 보고서는 조용히 회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2025년 10월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훈련 방식이 달라졌어요. 한국군이 주도하는 시나리오가 추가되었죠. 미군 부재 상황을 가정한 독립작전 훈련이었습니다. 미군 참관단은 한국군의 작전 수행 과정을 관찰했어요. 평가가 아니라 학습이었습니다. 동맹국이 어떻게 자립적으로 대응하는지 배우는 시간이었죠. 9월 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양측은 차세대 동맹 협력 로드맵에 서명했어요. 로드맵에는 새로운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호 기술 협력을 통한 공동 방위 능력 강화, 상호 협력이었습니다. 일방적 지원이 아니었어요. 10월 어느 날 저녁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70년 전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스스로 서 있었어요. 아니, 서 있는 것을 넘어서 다른 나라를 일으키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산 기지 방향에서는 전투기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강 너머 여의도 빌딩들에는 불이 켜져 있었죠. 성남과 용인의 방산기업연구소에서는 밤늦게까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흘간의 공백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흘이 증명한 건 한국이 혼자서도 설 수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이제 다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었죠.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70년 전 이 도시는 전쟁의 잿더미였습니다. 미군이 지켜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불빛은 달랐어요. 누군가 켜준 불이 아니라 스스로 켠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이제 다른 나라의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주한미군 철수 그 72시간의 기록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한반도 상공이 비어있던 사흘. 그 공백은 위기가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증명의 시간이었습니다. 70년 동맹의 의미가 바뀐 순간이었죠.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동 코리아 TV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숨겨진 이야기,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순간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